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다 좋아 보이시네요. 7월달, 8월달 과정 이제 시작한다고 여러분들 굳은 마음을 먹고 왔는데, 평상시 하던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굳은 마음을 갖고 왔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니까 평상시 하던 대로. 여기 지금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요거 뒤에 계산 문제 한다고 했는데, 오늘 첫날인데 처음부터 계산 문제 한번 그렇고 좀 끝날 무렵에 풀 테니까 요건 좀 이따 보고. 7월달, 8월달은 문제풀이 과정인데요. 이 문제풀이 과정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필수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내가 다 안다. 그런다고 해서 점수가 높은 게 아닙니다. 객관식 시험의 맹점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필수서에 있는 내용을 다 안다. 근데 이제 이걸 논술 시험이라면 다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근데 객관식 시험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걸 안다고 해서 점수를 높은 게 아니고, 객관식 시험에서는 어떤 게 주로 출제되는가, 그다음에 푸는 요령, 이걸 알아야만이 점수가 높아져요. 그 과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감정평가부터 할 겁니다. 여기 이제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감정평가 일부 하고, 3분의 2 정도 하고, 다음 주 감정평가 이제 3분의 1 해서 마무리하고, 감정평가를 먼저 한다는 거. 그러면 3주 연속 감정평가하는 겁니다. 지난주 했죠? 오늘 하죠? 다음 주 해죠? 그는 뭔가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 그렇지? 매번 느끼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은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볍게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고. 되셨죠?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문제 풀어 하기 전에요.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감정평가는 6문제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문제는 이미 노출됐어요. 이 두 문제 노출된 게 뭐가 노출되냐면, 감정평가하는 규칙입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특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제2조 영어정의가 있어요. 그럼 영어정의 오늘 이제 좀 볼 건데, 사실은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문제집은 저 뒤쪽에 있는데 오늘 영어정의 좀 할 거라고. 요거는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는 맞추셔야 돼요. 이미 노출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 아시겠죠? 네, 그래요. 좀 여유를 갖고 하자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언니 무슨 말 했어? 이제 그런다고 또 쉬는 시간에.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수험생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노출된 게 뭘까요? 가격공식. 가격공식이 또 뭔데요? 가격공식가 표준지 공식과 개별공식과 가격공시제도. 요 가격공시제도는 감정평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모든 책, 부동산이나 결혼 전부 다 어떤 책에서 나오던 거네, 출판사에 나오던 거네, 요 부동산 가격공시는 마지막에 있어요. 표준지 공식과 개별공시가 이런 거. 자, 질문해 볼까요? 개별공시가 하는 일 3가지. 기억납니까? 개별공시가 하는 일 3가지. 세, 부, 사. 세는 세금 산정할 때, 부는 부담금 산정할 때, 사는 사용료 산정할 때. 그게 개별공시가 하는 일. 자, 그런 거에 가격공시도. 요 두 가지는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한 문제가 안 나올 수 있죠? 그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안 나올 수 있는데 가격공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문제는 무조건 노출되어 있다. 6문제 출제되는데 우리가 목표하는 점수, 6개에서 우리가 목표하는 점수는 3개 내지 4개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3개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두 문제는 노출되어 있잖아요. 두 문제. 그럼 나머지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6개에서 4개 정도를 맞춰야 되냐면, 감정평가는 100% 두 문제 이상의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못 푼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푸는 사람도 있겠죠. 평균적으로 감정평가에서 두 문제 계산 문제 나오면 약 30%나 20%, 20에서 30% 득점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못 푼다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잘 못 푼다고 생각하고, 계산 문제 못 푼다면 두 문제 빼버리면 4문제까지. 그럼 여기 두 문제에다가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붙는 게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요건 다 맞출 수 있잖아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 다음에 가치 재원칙. 가치 재원칙은 변동 원칙, 예측 원칙, 균형 원칙, 적합 원칙으로 배웠잖아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가치와 가격의 비교. 가치와 가격의 비교. 이제 이렇고. 여기에서, 요 5가지에서 3문제는 좋게 나온다. 그럼 요거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요거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 끝나고 나면 이제 감정평가 방식. 감정평가 방식에서는 원가법, 거래사료비교법, 수익가능법, 공시가 기준법, 요거 계산 문제 나온다는 거. 그건 힘들다 하더라도 요건 다 맞춰야 되고. 그럼 5가지 사항인데, 요 5가지 사항인데, 요거 무조건 다 맞춰야 되고. 2번도 맞춰야 되고. 왜? 얘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니까. 이해되셨죠?
다음에 가치와 가격 5번. 얘가 5개 중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3번하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하고 4번 가치 재원칙은 3년에 한 번꼴로 2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출제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4가지에서 3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 4가지에서 3문제는 전부 다 맞출 수 있다. 무슨 말 됐죠? 우리의 공략 대상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몇 가지 공부한다.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 시작할 겁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한다는 건 이미 됐으니까. 이거 지금 책 말하는 게 아니라 5, 6월달, 3, 4월달 과정, 1, 2월달 과정 다 말했어요. 근데 그때는 열심히 들었는데 기억이 없어요. 이제 됐어요. 갑시다. 자, 굳은 마음을 먹고 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좀 있으면 10분 안에 졸기 시작해요. 자, 그건 너무나 정상적인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여기 이론 정리, 이론 정리, 요거는 필수서 페이지 수입니다. 필수서. 뭐, 굳이 필수서 펴지 않고, 이제 가볍게 볼 건데, 요 필수서 156쪽을 가면, 감정평가 기초이론에서, 요 개념, 필요성, 기능 나오죠? 요거 다 무시. 156쪽에 개념, 필요성, 기능 나오죠? 다 무시한다고 보고, 안 나올 거니까 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해서, 이제 그 옆 페이지가 있을 건데, 157쪽에 가면, 감정평가 분류라고 나왔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험 문제를 출제할 건데, 잘 들으시라고요. 그러면, 157쪽이 아니구나. 154쪽인데, 제가 잘못 썼네. 왜 이랬을까? 154쪽인데. 그럼 이제 155쪽을 가면,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나왔습니까? 거기 보면, 공인평가, 그 다음에 필수적 평가,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에서 현황, 조건부, 기한부, 소급평가 나왔죠. 이 부분은 19회 때까지 나오고 그대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알고 가야 되냐면, 이 공인평가하고 공적평가 있는데, 공적평가는 한 번도 안 나왔고, 공인평가가 나왔어요. 공인평가. 그러면 공인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즉, 감정평가사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라고 해요. 공인평가. 그럼 공적평가는 이 공적이란 말을 많이 들으셨죠? 부동산 개발의 주체, 공적 주체,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공적 주체라고 해요. 그러면 공적 평가는 국가가 하는 평가를 공적 평가다 그래요. 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토지가 수용이 돼요. 그럼 이 토지가 국가나 지자체가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면 그럼 보상액을 산정해야 돼. 이걸 평가를 보상평가라고 그래요. 그럼 이 보상평가 할 때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해서 홍길동 평가사가 그럼 홍길동 평가사는 국가로부터 자격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죠. 국가로부터 자격받은 사람이 하는 평가가 홍길동 평가사 하는 평가라고. 그런 평가를 무슨 평가라고 그래? 공인평가다 그런다고. 여러분이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반인도 중개할 수 있다고.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하는 중개를 공인중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공인평가는 감정평가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면 공인회계사 그러잖아요. 감정평가사도 공인감정평가사 그런 뜻이요. 그럼 공인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받은 사람이 즉 감정평가사가 평가사 시험에 합격하시는 분이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 공적평가는 국가 지자체가 평가하는 거 이걸 공적평가. 그러면 이 토지가 수용돼서 보상평가하는데 그런데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다. 세모 평가사가 평가했다.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가는 공인평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공인평가. 공인평가 맞습니까? 공인평가. 이렇게. 그럼 공인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받은 사람이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라. 그렇게 안 낸다고. 그렇게 안 내고, 이런 사례를 주는 거지. 세모 평가사가 평가했다.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다. 2번 나왔어요.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다. 무슨 평가? 공인평가. 세모 평가사가 평가했다. 무슨 평가? 공인평가. 실제 시험은 수용됐다고 나온 게 아니라 이 토지가 경매돼, 경매. 그럼 법원에서 경매 처분할 때 법원에서 이 경매 가격을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고. 평가사가 평가해서 그 가격 가지고 이제 경매 처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경매할 때 최저 낙찰가 평가했다. 이걸 경매평가라고 해요. 네, 경매평가하는데 네, 세모 평가사가 평가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평가입니까? 공인평가. 됐죠? 요거 하나. 그럼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공적평가입니까? 공인평가.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사가 평가잖아요. 공인평가다. 이 필수적 평가는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는 평가가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 필요 없어요. 그건 필수적 평가의 뜻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필수적 평가입니까? 그래요. 그럼 이거 봐요. 이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이익을 산정해야 돼. 그럼 이 보상평가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걸 필수적 평가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 그것은 무슨 평가? 필수적 평가. 그럼 이거 경매 처분할 때 반드시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되죠. 그럼 경매 평가는, 보상 평가는 필수적 평가이다. OX? O. 과세 평가. 세금을 부과한 평가, 과세 평가, 필수적 평가 맞습니까? 필수적 평가다. 그렇죠. 이 토지가 국가 토지입니다. 국가 토지. 국유재산이죠. 그럼 국가가 이 토지를 팔아. 일반인에게. 그럼 국가가 토지를 팔 때, 국유재산을 팔 때 그냥 팔겠습니까? 평가해서 팔까? 평가해서. 그럼 이 토지를 국가가 사. 제 땅인데 국가가 이 땅을 산대. 그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평가해서 사는 거거든. 그럼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반드시 평가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런 것을 필수적 평가라고 해요. 그럼 필수적 평가 뜻을 외우지 말고 어떤 게 필수적 평가일까? 보상평가, 경매평가, 과세평가,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평가. 됐죠? 자, 법정평가는 평가할 때 평가사 네 맘대로 하지 말아라. 법의 정의대로 해라. 이게 법정평가. 가장 대표적인 게 보상평가. 보상평가는 법의 정의대로 해야 되거든.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에서 현황, 조건부, 기한부, 소급평가 나오는데 여기가 출제된 확률은 좀 희박하고 그 밑에 기준 시점 나왔습니까? 기준 시점 매우 중요. 자, 지금부터 이제 기준 시점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요. 기준 시점 마무리하자고 했지. 자, 기준 시점 볼게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여기 보니까 감정평가용 규칙, 감정평가용 규칙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음 주는 부동산 가격 공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배울 건데, 그거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 무조건 다 맞춰야 한다는 거. 그러면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하고 감정평가는 규칙 제9조에 나와요. 그럼 제2조를 봤더니 기준 시점 뭐라고 나왔냐면, 감정평가에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 여기에 이제 시험에 그대로 나오고, 그러면 요 감정평가의 결정에 기준이 되는 날짜가 무슨 날인데? 가격조사 완료. 이렇게. 요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는데, 시험은 주로 출제되는 게 가격조사 완료일이야.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나오면 두 가지. 감정평가의 결정에 기준이 되는 날짜. 요거 하나 하고, 그 날짜가 무슨 날짜다? 가격조사 완료일. 자, 여기 이제 단서조항 나왔는데, 단서조항 가지고 쟁점을 서본 적이 지금까지 없어요. 그럼 단서를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준 시점이 미리 정했다는 요 단서 보기 전에요. 그럼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미리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까? 안 정해져. 왜 안 정해지냐면, 요걸 제가 평가해요. 제가 평가사입니다. 요거 평가할 때, 그때 이거 가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그걸 가격조사. 이 부동산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과 관련된 가격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조사한다고. 그걸 가격조사라고 그래. 그럼 내가 요거 이제 평가하는데 7월 5일 날 가격조사를 시작했어요. 시작. 그런데 어떤 이유로 8월 30일까지 가격조사를 끝내지 않았어요. 그럼 거의 2달 동안 가격조사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준시점이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지. 가격조사를 완료해야만이 그 날짜가 기준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미리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안 정해져. 내가 이거 평가할 때 감정평가사가 가격조사를 다 끝내지 않았다고. 그럼 가격조사를 끝내지 않았으면 기준시점이 정해지지 않는 거지. 이해되셨죠? 뭐 그걸 시험에 내지 않죠. 그러면 기준시점은 미리 정해지지 않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다만 예외니까 기준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경우에 그러냐면, 요거 이제 평가해 주라고 제가 평가사인데 이제 의뢰인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요거 평가해 주세요 그런다고.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기준 시점이란 말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와서 뭐라고 하냐면 평가사님 요거 2021년 7월 5일 이 날짜에 가격을 구해 주셔야 된다고. 이 날짜에. 그럼 미리 정해 왔잖아. 미리. 여기 이제 미리 정해진 경우라고.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린벨트에 속했는데 근데 내년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얼마이겠습니까? 요거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그때는 기준 시점이 2023년 7월 5일 날 요때 해주라고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날짜에 무조건 가격조사, 기준 시점을 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요. 기준 시점은 미리 정해진 게 아니다. 가격조사를 완료해야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미리 정해진 경우에, 이런 경우에 미리 정해지면 이 날짜에 무조건 기준 시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날짜로 가서 평가사가 생각해 보는 거야. 이 날짜에 가격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럼 이 날짜에 가격조사를 할 수 있다면 기준 시점을 하는 거고, 가격조사를 할 수 없다면 기준 시점을 할 수 없는 거고, 그게 이제 단서잖아. 다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진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 이제 시험은 여기다 불자 집어넣지.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격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 OX, X. 이제 마무리. 자, 기준 시점과 관련된 사항이 지금 여기 있다고 해도, 여기 두 개하고 여기하고, 근데 요 2번이 잘 나온 게 아니라 요 두 개 나오죠. 감정평가 규칙에 나온 대로. 감정평가 규칙 하면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 요거하고, 무슨 조사 완료일? 가격조사 완료일. 무조건 가격조사 완료일이야. 감정평가 완료일, 실질조사 완료일, 이런 말 준다고. OX, X, 가격조사 완료일, 미리 정해진 때. 그 날짜를 무조건 기준 시점을 하는 게 아니라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1년 전 작년 7월 5일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날에 가격조사가 가능하다면 의미하셨죠? 그러면 2021년 7월 5일 이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했다고 해봐요. 이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했으면 그러면 오늘보다 1년 전을 기준 시점으로 하는 거야. 그럼 과거로 간 거야, 과거로. 이건 기준 시점이 과거의 특정 시점이에요. 그럼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를 소급평가라고 해요, 소급평가. 그럼 혹시라도 문제가 매우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냐, 없냐 물어봐요.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소급평가. 책 기준 시점 바로 위에 소급평가 나오잖아요. 찾으셨습니까? 소급평가 됐어요. 자, 그럼 반대로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됐고 이제 이 기준 시점은 가치 재원칙 중에서 변동의 원칙 때문에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은 늘 변동한다. 그 변동의 원칙. 그래서 변동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정해서 가격을 산정해야 된다. 그럼 기준 시점과 관련된 가격 원칙은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이 없다게 봐요. 변동의 원칙이 없다. 부동산 가격은 항상 똑같다. 이 건물은 언제나 10억이다. 그럼 언제 평가해도 늘 10억이에요. 그럼 날짜를 정할 필요 없죠. 부동산 가격이 늘 변동하니까 날짜를 정한다. 그걸 기준 시점이라고 한다.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필수적 기재사항이다. 뭐 필수적 기재사항 여기까지는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네요. 자, 그럼 기준 시점 끝났습니다. 매우 빈번하게 출제. 자, 기준 시점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이제 감정평가 규칙상 원칙이 나온다고. 감정평가 규칙상 원칙. 예를 들어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입니다. 여기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인데 이제 우리 문제집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자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아닙니다. 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이 여기 감정평가 규칙의 원칙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아니에요. 문제집을 보면 이 감정평가 규칙이 어디에 나오냐면 205쪽에 나와. 205쪽. 205쪽 가면 감정평가하는 규칙 나오죠? 문제집. 이제 정신 차려. 밥상 차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이 아니니까 요거는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문제집 205쪽 가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대표 유형 문제, 그 대표 유형 문제가 지금 이거 물어본 거예요. 요거. 대표 유형 문제가 이거 물어본 거니까 요거는 지금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요걸 넘기고 가치와 가격이 나와. 가치와 가격. 요거는 이제 오늘 풀어야 될 문제니까. 그러면 가치와 가격 이론은 요 필수서는 157초. 자, 보게요. 가치와 가격. 요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 한 3년, 4년 만에 한 번씩 출제됩니다. 최근에는 출제가 좀 안 됐으니까 올해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럼 가치와 가격이 나오면 가치와 가격 비교하는 거. 가치와 가격이 거의 비슷한 말 같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자, 우리는 가격은 잘 알아요. 근데 가치는 잘 모르거든. 얘 추상적이니까. 그럼 가치는 이렇게 해요. 장래에 기대는 편익이 현재가치 그렇다고. 현재가치. 요거 속일 때 현재가치인데 미래가치라고 준다고. 가치는 미래가치라 그러면 X. 가치는 현재값이다. 현재값. 반면에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요. 거래된 금액이 지불된 금액이요. 가격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 금액. 여기에 가격. 그럼 가격은 이미 지불됐어요. 가격은 과거값, 현재값, 과거값. 정반대. 가치, 현재값, 가격, 과거값. 가치는 추상적, 주관적. 그러니까 주관적이란 말을 이렇게 하죠.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게 주관적이라는 소리죠. 근데 가격은 구체적, 객관적, 정반대. 가치 있는 것만 가격이 있어. 가치 없으면 가격이 없다고. 그럼 가치를 금액으로, 돈으로 표시한 게 가격이야. 그럼 가격의 기초는 뭐예요? 가격이 있죠? 가격의 기초는 가치. 가격이 있으려면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치는 가격의 기초다. 가격의 기초는 가치다. 이 말은 가치 있는 것만 가격이 있다. 그러면 가치가 높아지면, 가치가 쓸모니까 쓸모가 높아지면 가격도 많다? 높아진다. 그럼 쓸모가 떨어지면 가격도 낮아진다. 프로야구 선수 엄청나게 홈런도 잘 치고 안타도 잘 친다. 그러면 그 선수는 쓸모가 높아요. 그럼 연봉이 높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만약에 1년, 2년, 이렇게 3년 동안 안타 못 치고 홈런 못 친다. 그럼 쓸모가 떨어진다고. 그럼 가격, 연봉은 떨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가치는 여러 개 있어요. 가치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개 있다. 그래서 가치는 여러 개 있으니까 시장 가치, 투자 가치, 보험 가치, 보상 가치 이렇게 여러 개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가격은 변동하지만 특정 시점에서 하나밖에 없다. 5번은 필요 없어요. 5번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치와 가격 비교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치의 개념, 가격의 개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미 여기서 다 설명했으니까. 자, 이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이 좀 힘들어요. 이 부분이 나오면 가치와 가격은 필요한 게. 이 말은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도 많다? 높아진다. 근데 이 부분, 화폐 가치와 가격은 반비례 관계다. 이 부분이 나오면 이번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요.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격은 반대예요. 돈의 가치와. 요즘 화폐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단 말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뭘까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10,000원 가지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시장 가봐야 10,000원 가지고 살 게 없다. 예전에는 10,000원 가지고 가면 꽁치 10마리, 고등어 3마리. 그리고 예전에 50년 전에 50년에는 10,000원 가지고 가면 꽁치 10마리, 고등어 3마리, 그 다음에 갈치 2마리 반. 그래도 300원이 남았다. 그때는 10,000원의 가치가 그렇게 높은 거라고. 돈의 가치가. 근데 요즘은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10,000원 갖고 가자 갈치 반 토막도 못 사. 왜? 갈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지. 여기다가 이해 안 되니까 10,000원 가지고 가봐야 살 게 없다 써놔. 그러면 그 뜻이구나 이게. 화폐 가치와 가격은 반비례 관계다. 의미 아셨죠? 요걸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 인플레이션. 여기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자, 그럼 여기 끝났어, 이제. 자, 선생님, 문제는 언제 풀 건데, 기다려요. 좀 이따 풀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이 부분, 가치와 가격 비교해서 한 3번 나왔던 거. 경제학에서는 장기적으로 모든 게 일치. 경제학에서는 장기적으로 일치. 장기적으로 일치한데, 근데 단기적으로는 괴리. 이제 요거 낸단 말이에요, 요거. 이거 봐요. 여기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됨으로써 단기적으로 가치로부터 괴리. 여기 뭐 수요 공급 다 필요 없어요. 결론. 가격과 가치는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거야. 경제 이론은 장기적으로 일치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치, 단기적으로는 괴리.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단기 일치, 장기 괴리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장기 일치. 그럼 장기 일치면 단기 괴리. 그러면 되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야. 눈만 크게 뜨면 되는데 눈은 크게 안 뜨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여기 이제 부동산 가치 형성 원리라고 나왔네요. 이 부동산 가치 형성 원리는 여기 가치 형성 요인. 이 가치 형성 요인은 뭐가 복잡한데 여기까지 봐봐요. 여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은 요즘은 요것만 낸다고.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여기까지만 내. 요 밑에 내용은 거의 내지 않고.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문제에 나오면 제가 설명할 거고 여기까지만. 가치 형성 요인 나왔습니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뭐라고? 일지계.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뭐요? 일지계. 요 경제적 가치. 일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적 가치. 요게 포인트. 요 경제적 가치를 시장 가치라고 줬다고. 시장 가치. 엄청 잘 나와요. 요거. 가치 형성 요인.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은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걸 뭐 X? X.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그럼 그걸로 끝. 여기 이제 구분하면 가치 형성 요인 구분하면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는데 근데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무슨 뜻인가 요즘 거의 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요 일반적 요인이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이렇게 나눠서 예전에 출제했는데 요즘은 거의 출제하지 않으니까 요건 이제 무시해버려요. 그럼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구거든요, 인구. 그럼 요 인구가 변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야. 그럼 인구는 가치 형성 요인이다. 그럼 인구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 그럼 고로 가치 형성 요인은 변동한다. 유동성, 가변성의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부동산 가치도 고정되어 있다, 변동한다. 변동한다. 이런 거잖아요. 가치 형성 요인이 변동하니까 부동산 가치도 늘 변동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기준 시점이 필요하지. 감정평가할 때 기준 시점이 필요하지. 야, 됐어. 지금 기준 시점이라고 하신 분은 오늘 수업 1시간 끝나고 집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60점 맞는 데는. 그 정도까지 되면 60점 맞는 데 아무 상관없어. 사실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야간까지 들어야 된다. 그 뭐냐. 어? 자,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 발생 요인은 24회 때 이후로 출제한 적이 없다. 그럼 가치 발생 요인은 효용, 상대적 유효성, 유효, 수요, 이전성, 요걸 효상, 유이 이렇게 외우는 거야. 효상, 유이. 근데 여기서 이제 부수적인 설명을 하면 효용은 이 부동산이 우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그 능력. 효용이라는 것은 경제용어인데 어떤 물건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효용이라고 그래. 그러면 효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다는 거야. 주거용 부동산의 효용, 주거용 부동산의 효용이 쾌적성입니까? 수익성입니까? 쾌적성이지. 쾌적성. 그럼 주거용 부동산의 효용이 수익성이다. 그럼 주택에서 무슨 술집 하나? 술집? 응? 저 어렸을 때 주택에서 술집 하는 걸 봤습니다. 저 어렸을 때. 실제로 술집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몰랐는데 보니까 주택인데 자주 사람이 막 등하다 다 막 이렇게 한다고. 그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여기 주택에서 이제 그 댄스 사교 댄스를 가르친다. 사교 댄스. 그 젊은 사람들 막 하다 젊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실제로 막 하다 사고 댄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경찰이 와서 잡아가고. 아 실제 경찰 잡아. 그래서 속으로 아니 춤추는 데 잡아갈까? 그렇지 이제 거기서 춤추는 데 잡아간다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지. 아 주택에서 춤을 잡아가구나.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춤추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 주택에는 주택을 무도장으로 만든 거지. 무도장, 댄스홀, 그래 문제 되는 거지. 무도학원은 학원 시설입니까? 유락시설이지. 유락시설 됐지. 유락시설.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지금. 지금 건축법 하는 거야, 건축법. 갑자기 건축법. 내일 공부하잖아. 그거 미리 해보는 거야. 무도학원은 학원 시설인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유락시설. 됐습니다. 몰라, 대장. 그것만 봤을 때. 자, 효용. 주거용 부산은 쾌적성, 편리성으로. 상업용 부산은 수익성으로. 공원용 부산은 생산성으로. 상대적 희소성. 상대적 희소성은 수요가 많은 겁니까? 공급이 많은 겁니까? 수요. 희소하다, 부족하다는 소리거든. 그럼 상대적 희소성은 재화의 양적, 질적, 양이 인간의 욕망 충족 수단보다 더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충족보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 이거는 수요하고 공급을 굳이 따지자면 그러면 수요는 100개인데 공급은 50개밖에 안 된다. 수요가 더 많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 이걸 상대 희소성. 유효소에는 살 의사가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돼?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 이전성은 부동산은 가격이 지불되려면 권리를 이전할 수 있어야 된다.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된다. 권리관계 이전성, 법적 개념, 물리적 이전성이란 말은 없다.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 양도 가능성, 권리관계 이전성을 말한다. OX, O. 물리적 이전성을 말한다. X. 이전성은 권리 이전성과 물리적 이전성을 말한다. 그러면 틀린 말. 권리 이전성만 말하지 물리적 이전성은 없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부동산 가치의 종류 나왔습니다. 가치의 종류. 시장, 아까 가격과 가치 공부할 때 가치는 여러 개 있고 가격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여러 개니까 시장 가치라는 게 나오고 시장 가치, 외가치에서 교환 가치, 사용 가치, 투자 가치 이런 말 나온다고. 이렇게 좀 이따 이제 문제 나오면 설명할 거예요. 그럼 시장 가치도 역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왔습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오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하고 지금 30분 동안 수업하는데 감정평가의 규칙이 나온 게 지금 몇 가지냐면 기준 시점,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그 다음에 여기 뭐요? 시장 가치. 시장 가치 나오면 요거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요거 통상적인 시장, 요거 찾는다는 거예요. 시장 가치 나왔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시장. 시장 가치는 쭉 나오면서 시장 가치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장 가치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렇게 나와. 그럼 OX, X 무조건 통상적인 시장. 한정된 시장 이렇게 나와. 한정된 시장. 그럼 OX, X 무조건 통상적인 시장. 여기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지 최고 가액이 아니라는 거. 최고 가액이 나오면 더 틀린 말이라는 거. 자, 됐어요. 이거 시장 가치. 그러면 시장 가치 하면 자, 생각해봐요. 시장 가치라는 게 있고, 이미. 이 시장 가치는 느낌상 이 물건이, 이 부동산이 시장에서 사고 판다면 어느 정도일까? 그게 시장 가치야. 그러면 시장 가치 써놓고 제가 여기다 사용 가치를 쓸게요. 사용 가치는 이걸 파는 게 아니라 시장 가치는 이걸 판다면 시장에서 얼마이겠습니까? 시장 가치야. 사용 가치는 내가 이거 사용하면서 느끼는 가치. 사용하면서 느끼는 가치. 그게 사용 가치야. 그러면 시장 가치와 사용 가치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럼 여기다 이제 제가 교환 가치라고 쓸게요. 교환 가치는 이걸 돈하고 교환할 때, 돈하고 바꿀 때, 요걸 판다, 내가. 그래서 돈하고 바꾼 거야, 여러분들. 파는 것은 돈하고 바꾼 거라고. 요거 주고, 요거 건물 주고, 제가 10억 받았다. 그럼 돈하고 바꾼 거잖아요? 그게 교환 가치. 그러면 교환 가치는 시장 가치의 성격입니까? 사용 가치의 성격입니까? 시장 가치, 시장 가치 성격이죠, 이렇게. 그럼 투자 가치라는 게 있어요. 자, 봐. 아무것도 아닌데 또 힘들어한다, 이게. 힘들어한다. 그래서 벌써 눈빛이 안 좋아졌다. 시장 가치는 이걸 시장에서 판다면 얼마겠습니까? 시장 가치라고. 사용 가치는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했을 때 느끼는 가치. 그게 사용 가치야. 저는 몇 번 말하잖아요. 저는 실제로 아파트에서 답답해서 못 산다고.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라면 제가 사용할 때, 아파트에서 느끼는 사용할 때 가치는 별로 못 느껴져요. 아파트를 제가 이용한다. 아파트 떠나야 되는데, 아파트 떠나야 되는데, 이거 미치겠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아파트가 시장에서 사고 판다고, 사용 가치하고 전혀 다르죠. 내가 아파트에서 느끼는 사용 가치는 별로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가치하고 사용 가치는 전혀 다른 말이란 소리예요. 그럼 교환 가치가 이거 판다고 했을 때 얼마인가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하고 같은 개념이 교환 가치라는 소리야. 그럼 투자 가치는 이런 뜻이에요. 투자 가치는 투자자가 이 부동산에서 느끼는 가치. 투자자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투자자가 느끼는 가치. 그럼 투자 가치는 시장 가치의 개념입니까? 사용 가치 개념입니까? 사용 가치 개념입니다. 그럼 둘 중에서 여기 이제 1번, 2번 그러면 둘 중에서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게 객관적 가치입니까? 객관적. 시장 가치가 객관적이죠. 그럼 이것은 객관적이다 이렇게 하죠. 객관적. 그렇죠. 그런 사용 가치, 투자 가치는 사용하는 사람이 느끼는 가치. 이 아파트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느끼는 가치. 저는 사용 가치가 별로 안 된다니까, 아파트가. 사용 가치가 별로 안 된다니까. 저는 아파트를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럼 사용 가치는,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 객관적일까? 주관적이. 이 객관적 나왔으니 얘가 주관적 써야 되겠지. 이렇게. 이게 나오면, 이제 여기에 그동안 2번이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면 여러분이 좀 힘들어요. 왜? 잘 안 나오니까 수업 잘 안 하거든, 이게. 자, 됐어요. 자, 가치의 종류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 가치, 교환 가치의 성격, 사용 가치, 투자 가치의 성격, 시장 가치와 교환 가치가 객관적, 사용 가치와 투자 가치가 주관적. 이렇게. 자, 이제 문제 풀러 갈 겁니다. 문제 좀 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했던 거 뭐 하셔야 되냐면 기준 시점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가치와 가격 비교하는 표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가치 형성률의 개념, 시장 가치 개념 뭐 이 정도 가치 발생률, 효상률은 별로 나오지 않는 거니까요. 자, 이제 문제 풀어요. 자, 됐습니까? 예, 이제 문제 풀 겁니다. 자, 문제집 186쪽 가치와 가격 나왔습니다. 가치와 가격. 자,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렇습니다. 옳은 것 좀 힘들죠. 자, 1번 가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가치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 틀렸잖아요. 2번 가격은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에 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포함할 수 있다. 이거는 가격이라 가치입니다. 가치. 가치. 자, 요게 2번이 가치라고 해서 시험에 나왔던 거야. 시험이. 가치는 효용에 중. 가치란 것은 쓸모. 쓸모가 효용. 근데 효용인데 이 효용은 금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있고 금전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럼 아까 제가 이 효용을 이야기하면서 금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말은 안 했지만 효용을 이야기하면서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과 편리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주거용 부동산의 효용, 쾌적성과 편리성은 돈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비금전적. 근데 수익성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이라고 했거든. 그럼 금전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효용은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는데 그 효용은 금전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금전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유형, 무형 이렇게 한다고. 유형, 무형 이렇게. 자, 효용은 금전적이고 비금전적. 눈빛이 또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봐봐. 효용이 이렇게 있는데 효용이 쓸모인데 주거용 분산의 효용은 쾌적성이라고 했잖아요. 쾌적성. 이걸 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무형이야. 무형. 형태가 없는 거라고. 근데 수익성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이잖아. 수익성. 효용의 수익성. 그럼 금전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순수익이 1억이다, 2억이다 표시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힘들어해, 요거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또. 자, 됐어. 이제 더 이상 난 더 이상 못해. 그럼 여기 기대되는 편익은 여기 금전적이다. 그럼 돈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유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유형. 그럼 여기 비금전적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지. 그럼 무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냈잖아요. 봐요. 효용은 편익이고 그 편익은 금전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금전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맞죠? 이걸 다른 말로 편익은 유형적인 거, 무형적인 거 전부 다 포함한다. OX? 됐어. 아, 잘하신다. 그런데 이제 집에 가면 기억이 있을까 없을까. 3번. 가격은 대상 무슨 가격값이지만 가격, 가격값. 가치는 현재값, 미래값. 현재값. 이게 옳은 말이네. 이게 옳은 말. 3번 옳은 거 고르겠습니까? 요 가치가 꼭 미래값처럼 느껴져요. 가치, 미래값 아닌데 가치는 현재, 가격은 과거. 가격은 과거. 가치는 현재. 평가했다. 요 평가했다를 다른 말로 해볼까요? 평가했다. 다른 말로 환원. 평가, 할인 다 똑같다 했잖아요. 환원. 이렇게 표현해요. 답은 3번. 4번. 가격이란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가격 개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요거는 가격이란 뭡니까? 가치. 요 4번 지문 가치라고 해서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가치라고 해서. 실제 시험 지문요. 가치로 바꾸면. 5번.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분산의 가격은 다양하다. 가치가 다양하다. 가격은 하나. 그럼 가치가 다양해서 가치는 시장 가치, 사용 가치, 교환 가치, 투자 가치 이런 게 있었다. 됐죠? 시장 가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교환 가치. 사용 가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투자 가치. 자, 끝. 더 이상 없음. 자, 눈빛 좋아지네요. 다음 주는 눈빛이 그렇게 좋지 않을까. 좀 있으면 또 눈빛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고. 2번 문제는 여러분이 푸시라고요. 여기 있는 거 제가 다 풀지 않을 거니까 2번 문제 여러분이 푸시고 혹시라도 제가 풀지 않는 문제 중에서 여러분 풀어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언제라도 저한테 질문하시라고. 그럼 제가 거기서 분명히 답을 해드릴 테니까. 자, 3번 문제로 갑시다. 3번 문제 옳은 거 고르겠습니다. 자, 1번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가 된 평가를 공적 감정 평가라고 한다. OX, X. 공적입니까? 공인입니까? 공인.
이렇게 나오면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거고, 이렇게 안 나오고, 아까 홍길동 평가사가 평가했다. 세모 평가사가 평가했다. 무슨 평가? 공인평가. 선생님, 그러면 동그라미 평가사가 평가했다고 뭐라 해야 됩니까? 그때는 동그라미 평가라 그런 거야. 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라서 안타까워 죽겠네. 자, 그러면 1번은 공적 평가가 아니라 공인평가. 우리나라는 공인평가 제도를 취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불법 점유되고 있는 건물지 평가 시 불법 점유가 해제된다는 조건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조건부 평가에 해당한다. 옳을까 있을까? 설명하지 않았지만 조건부 평가는 조건을 달고 하는 평가를 조건부 평가를, 조건을 달고 하는 평가를 조건평가. 자, 그럼 이게 무슨 평가일까?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그러면 이 토지는 공법상 그린벨트에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현황평가는 요 그린벨트로 제한받는 대로 평가를 현황평가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요 그린벨트 속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얼마겠는가? 그럼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것을 조건을 달아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평가는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이 땅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자보지역이다. 자보지역에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된다. 그럼 이게 중심 상업지역이 되면 얼마일까?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을 조건부 평가다. 이렇게 할거예요. 자, 3번.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감정평가는 필수적 평가 아니라 임의적 평가에 해당된다. 틀렸죠? 경매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죠? 무슨 평가? 필수적 평가.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는 안 나와요. 필수적 평가가 나오지. 자, 4번. 소급 평가. 소급은 과거로 간 거죠. 과거로.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하는 평가를 소급 평가. 그 미래의 특정 시점은 무슨 평가? 기한부 평가. 기한부 평가. 요거는 소급 평가가 아니라 4번은 기한부 평가라고. 기한부 평가. 기한부 평가. 자,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3번. 요 3번은 19회 이후에 이런 거 잘 나오지 않았다고. 지금 이해되셨죠? 19회 이후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보험들을 의미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급 평가는 미래의 특정 시점이다. 과거의 특정 시점.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했다. 과거로 소급했다 간다고. 소급 평가. 그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슨 평가? 기한부 평가.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하는데 이를 조건부 평가라고 한다. OX, X. 조건부 평가하고 기한부 평가는 다른 말. 되셨나요? 예. 자, 5번. 공익평가란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 평가 등이 있다 했는데, 요건 제가 설명하지 않는데, 법규에서 정한 대로, 요거는 법률 규정에 따른 평가, 법의 정의인들 하세요. 이거는 공익평가 아니라 법정평가. 이것을 법정평가라, 법정평가. 법정평가는 법의 정의인들 하세요. 법의 정의, 니 맘대로 하지 말고, 평가사 니 맘대로 하지 말고 법의 정의인들 하세요. 이걸 법정평가라고 해요. 그럼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보상평가. 자, 보상평가를 평가사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럼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 토지가 수용돼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 이렇게 이제 묘지가 있어요, 묘지가 있고, 근데 이 땅이 도로 나겠다고 수용돼, 수용. 그럼 이 땅이 수용이 되면, 보상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평가사가 이거 보상액 산정할 때, 평가사 마음대로 평가한다, 이거요. 그럼 이거 평가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게 됐어요. 평가사는 그런 거지. 평가사님, 요거 5억으로 평가해 주세요. 평가사, 그거 2억밖에 안 되는데 5억을 해주세요. 그럼 1억 드릴게요. 평가사, 그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보상평가는 반드시 법의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평가할 때, 보상평가할 때 평가사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법의 정의대로 하면 보상액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게 이제 법정평가다. 그래요. 법정평가다. 그러니까 법정평가는 법의 정의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걸 무슨 평가? 법정평가. 되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 보상평가가 법정평가요. 법의 정의대로 하세요. 보상평가. 그러니까 보상평가, 법정평가. 세금 부과할 때 평가사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낮게 잡아버리면, 가격을 낮게 잡으면 세금을 조금밖에 안 낸다고. 그러니까 세금 부과할 때 과세평가도 법의 정의대로 하세요. 이걸 법정평가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이제
3번 문제는 이제 가볍게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3번 문제에서는 여기 1번 공인평가하고, 공인평가.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필수적 평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법정평가.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보시고, 이제 제가 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부동산 가치에 대한 다음 설명은 틀리게 설명된 거. 자, 아까 교환가치 이런 거 했었죠? 자, 그러면 1번. 교환가치란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됐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한다. 교환가치, 시장에서 사고 팠을 때 가치. 여기 시장가치 성격. 자, 2번. 공익가치란 부동산 최고 지선의 이용이 보존이나 보존 같은 공익 목적의 비경제적 이용이 있을 때 대상 부동산이 지니는 가치를 말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자, 공익가치는 이 부동산을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공공이 이용했을 때, 공공이 이용했을 때 느끼는 가치를 공익가치. 공익. 그러면 공익가치 반대가 사익가치거든, 사익가치. 그럼 사익가치는 사용했을 때 느끼는 가치를 사익가치다 할게요. 그럼 2번 지문은 5일까 X일까? 5입니다. 5. 공익가치, 공공의 이용을 했을 때 느끼는 가치. 공익가치.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요 1번 교환가치는 기억하셔야 되고, 3번 투자가치라고 그랬어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 공개된 후 대상 물건에 대한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 가액을 말한다. 이거는 투자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 개념입니다. 시장가치. 투자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 개념이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3번. 4번. 투자가치하고 사용가치가 주관적이라고 그랬죠? 주관적. 얘가 아까 썼잖아요. 이거 봐봐요. 교환가치라는 개념이 있고, 요 교환가치하고 반대되는 게 사용가치가 있잖아요. 사용가치. 교환가치는 시장가치의 개념을 갖고, 사용가치는 투자가치의 개념을 갖고, 또 시장가치, 교환가치가 객관적이고, 사용가치와 투자가치가 주관적이고. 5번 필요 없어요. 5번 장부가치는 장부, 회계에 쓰는 말인데 대상 부동산 당초 취득가액에서 취득가액 보면 요 장부가치는 이거요. 어떤 기업이 요 건물을 이제 취득했어요. 취득. 그 취득할 때 취득가액이 만약에 10억이었다. 그럼 A라는 회사가 이 건물을 취득하면 그럼 A라는 회사 장부에 우리 PF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이거 배우잖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재무 상태표라는 거 들어봤죠? 재무 상태표에 부채로 쓰인다 안 쓰인다 했잖아요. 그게 기업들은 이 물건을 취득하면 장부에다가 이런 장부에다가 건물 이렇게 쓴다고. 건물 10억. 그럼 현금으로 샀으면 현금 10억 이렇게. 건물이 들어오고 현금이 나갔다. 이렇게 장부에 쓰인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건물을 지금 10억 주고 샀는데 이 건물이 사용하면 감가됩니까? 안 됩니까? 감가되지. 그럼 1년에 1억씩 감가된다면 그 다음 연도는 여기 취득가액이 10억이었는데 그 다음 연도는 장부에 10억이라 잡힐까 9억이라 잡힐까? 9억. 그것을 장부가치라고 해요. 장부가치. 장부가치라는 대상 부동산은 당초 취득가액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장부상의 잔존가치를 의미한다. 요거 외우지 마세요. 요거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소리요. 제 생각에는 문제를 만들 때 장부가치보다는 여기다가 사용가치 개념을 줬어야 돼. 줘라. 사용가치. 예, 우리는 시장가치, 교환가치, 사용가치, 투자가치 요 정도만 알면 되니까.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6번 문제가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치 발생률이 나왔습니다. 그럼 가치 발생률 제가 생각해 볼게요.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이전성. 이전성에서 포인트는 물리적 이전성이 아니라 권리관계 이전성, 양도 가능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유효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상대적 희소성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효용은 각각 달리 본다. 주거용은 쾌적성으로, 상업용은 수익성으로.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효용은 편익이고 편익은 금전적인 거, 비금전적인 거 다 포함한다. 유형적, 무형적 다 포함한다. 되셨습니까? 그게 가치 발생률에서 나올 말이잖아요. 그럼 봐요.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여기 이제 실제로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요.
대상 물건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저 물리적 특성이 이런 거잖아요. 이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의 면적, 토지의 형상, 생김새, 지세, 집안, 고저 이렇게 이게 물리적 특성이에요. 저의 물리적 특성은 키가 어떻다, 눈이 어떻다, 코가 어떻다, 배는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키는 크다, 작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키가 크다고 생각해, 작다고 생각해? 말 못합니까? 작다고 생각하시구나? 작으면 어때? 작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국가에서 군대 갔다 온 것도 다 갔다 왔지. 저 방위 출신 아닙니다. 군대 갔다 왔지. 키가 작으면 어때? 엉덩이만 땅에 안 닿았지. 키가 작아서 엉덩이가 땅에 닿으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엉덩이가 땅만 안 닿으면 되지, 엉덩이가? 키가 작으면 어때? 맞죠? 키가 작은 사람들 희망을 가져. 나는 아무리 키가 적어도 엉덩이에 땅이 안 닿는다. 그럼, 네? 그게 저의 물리적 특성이에요, 물리적 특성. 자, 토지의 물리적 특성은 토지의 면적이 어떠냐? 200평이냐, 300평이냐, 이런 거. 형상은 토지가 똑같은 200평인데 정사각형 토지가 있고, 이렇게 이제 부정형인 토지가 있고, 이렇게. 그럼 정사각형의 쓸모가 더 있거든, 사실은. 의미하셨죠? 그러면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은 요거, 지세, 집안, 평지가 더 쓸모가 높죠? 경사지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럼 토지의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은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 다음에 법적 특성. 이 토지가 이렇게 정사각형 아주 멋져. 평지고 정사각형이고, 그래요? 근데 그린벨트에 속해. 쓸모는 거의 없어지거든. 됐죠? 근데 이게 부정형이다, 이렇게. 근데 중심상업지에 쓸모가 높거든. 그러니까 부동산의 쓸모 효용은 그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법적 제약, 공법적 제약, 사법적 제약도, 즉 법적 특성도 토지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너무나 당연한 거지. 자, 읽어봅시다. 실제로 나왔던 지문 24회 때로 기억되는데 대상 물건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 공법, 민법, 내일, 모레. 요거 내일이잖아. 요거는 모레잖아요. 그잖아요? 자, 효용에 영향 미친다. 쓸모에 영향 미친다.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요 동일한 말이, 요 보면, 뭔 말인지 그런다고. 자, 유효수란,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한다. 24회 때는 유효수요가 답이었어요. 가치 발생률 24회 때가 마지막인데, 24회 때 유효수요가 답이었어요. 틀린 거 그랬거든. 유효수요란, 살 의사만 있으면 되지 지불 능력은 필요 없다. 그래서 그게 답이었어요. 자, 3번 가치 발생률로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의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부족한 것이다. OX, X, 공급이 부족한 것이다. 공급이. 그래서 요 3번이 틀렸어요. 상대 희소성은 공급이 부족한 공급이. 자, 4번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쾌적성으로 비금전적, 상업지는 수익성으로 금전적, 효용은 편익은 금전적, 비금전적, 유형, 무형탕 포함한다. 5번 부동산 가치는 가치 발생률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한다. 효용, 유효수요, 상대지수성, 이전성, 상호 결합에서 가치가 발생한다. 상호 결합에서. 맞습니까? 자,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출제했냐면 22회 때 부동산 가치는 효용, 유효수요, 상대지수성 요 세 개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가치는 발생한다. OX, X 전부 다 있어야 한다. 전부 다. 지금 무슨 말이 됐습니까? 네. 자, 됐어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준비 문제가 다 끝났는데 이번 시간에 했던 거 반수시켜 거 기준 시점, 문제는 안 나왔지만 기준 시점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가치 형성의 개념, 가치와 가격의 비교, 이제 부수적으로 시장 가치 개념, 사용 가치, 교환 가치, 투자 가치 개념까지 되셨죠? 자, 정확히 10분 쉬었다 이겼습니다.